저는 이제 자산으로 따지면 100억 정도 이제 자산이 있고요. 열심히 일해도 어차피 돈이 조금 부족하신데 빨리 자산을 키우고 싶으시면 답이 없어요. 하면 돈이 생기는데 저는 왜 안 하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이진아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진아 작가입니다. 이번에 부자 엄마, 가난한 엄마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부자 엄마, 가난한 엄마라고 컨셉을 잡았다면은 부자 엄마에 지금 속해 계시는 그런 걸로 바로 이제 떠오르는데, 그렇다면 뭐 신뢰가 안 된다면은 뭐 간단한 자산 규모라든지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자산으로 따지면 100억 정도 이제 자산이 있고요. 이제 부동산만 가지고 있습니다. 대략 한 몇 채 정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한 뭐 분양권, 뭐 오피스텔, 아파트, 빌라, 뭐 여러 가지 뭐 오피스, 상가까지 포함해서 한 18개 정도? 와, 진정한 부자 엄마시네요.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정말 책 제목과 걸맞는 또 그런 수준의 또 이런 투자 경험이라든지 자산 규모를 갖고 계신데, 제가 책을 보니까 부자 입장에서 가난했던 과거의 나한테 좀 조언하는 방식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간 좀 가난한 사람은 모르는 부자의 비밀, 이런 것들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가난했을 때 생각했던 그 부자를 이렇게 가난했을 때 이제 부자를 만났을 때 의외다 했던 것들이, 이제 첫 번째로 생각보다 돈을 안 쓴다. 네. 부자들은 이제 돈을 막 많이 쓸 것 같잖아요. 그리고 그럼 일반적으로 많이 쓰겠죠? 아닌가? 그러니까 쓰는 그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난했을 때는 난 뭐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막 다 살 것 같잖아요. 맞아요. 근데 생각보다 부자들이 안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딱 필요한 것만 사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를 안 사. 그게 좀 의외였어요. 진짜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뭐 일반적으로 그냥 한 끼 식사를 한 7,000원짜리, 8,000원짜리 사 먹다가 부자 되면 한 2, 3만 원짜리 그냥 손쉽게 사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가난했을 때는 돈이 없어서 못 사 먹잖아요. 먹고 싶은데 못 먹는 거죠. 근데 부자가 됐을 때는 먹을 수 있는데 어차피 2, 3만 원짜리 매일 안 먹어요. 매일 이제 호텔 뷔페 갈 수 없듯이 오히려 은근히 7,000원짜리, 8,000원짜리를 더 먹는다는 거죠. 왜냐면 내가 언제든지 사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딱 그 심리랑 비슷하네요. 방 문을 잠가놓고 닫아놓으면 막 나가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데, 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내가 언제든지 나갔다 들어올 수 있으니까 굳이 뭐 그럴 필요가 있나? 그거더라고요. 저도 엄청 막 돈이 많으면 막 이것도 사야지, 저것도 사야지. 나 같으면 막 저런 차도 몰겠다, 막 저런 뭐 집에 살겠다, 이런 꿈이 있었는데 막상 돈이 생기면 뭐 내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또 생각보다 돈은 거기에 안 써지더라고요. 그럼 좀 궁금한 게, 그렇다고 해서 그 약간 가난한 건 좀 그렇지만 평범하게 살았을 때와 비교를 해서 분명히 약간 좀 부자가 되고 나서 뭐 소비하는 대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좀 달라진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주로 어디에 그러면 쓰시는 거예요? 이제 가족 여행을 가면, 이제 부모님 모시고 가면 이제 뭐 호텔 같은 거 사실 제일 비싸잖아요. 숙박이 제일 비싸죠. 근데 이제 좀 돈이 없을 때는 그 이제 한 모텔보다 조금 깨끗한 모텔 느낌이 같다면, 지금은 호텔 좋은 데 가요. 이 느낌. 약간 좀 누리고 뭔가 즐길 때는 확실하게 좀 그거에 합당하는 가치를 줄 만한 콘텐츠에 사용을 한다. 그 가족에게 쓰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저는 그러면 진짜 쓰면서도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그죠. 이제 저도 행복한데 또 가족들이 행복해하니까. 사실 그 숙박 같은 데서 조금 부모님 모시고 갔을 때 조금 저렴한 데 가면 조금 속상하더라고요. 먹는 것도 이제 편하게 내가 이거 막 이렇게 부모님들이랑 막 이렇게 좀 거창하게 대접해드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면 좀 속상하잖아요. 자식으로서. 근데 이제 그런 고민은 없어졌다. 그런 거 차이가 또 있고, 부자들은 두 번째로 책을 진짜 많이 읽어요.
네. 책 많이 읽으시나요 지금? 네, 저는 책을 좋아하고 네. 책을 읽음으로써 제가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왜 이제 사업에 성공하신 분들이나 뭐 투자나 뭐 어찌됐든 성공해서 부자가 되신 분들은 거의 책을 그냥 항상 달고 사시더라고요. 그럼 궁금한 게 약간 전반적으로 자기 개발서라든지 그런 네. 걸 많이 읽는 건지 아니면 뭐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한 기술서를 읽는 건지 궁금합니다. 다 읽으세요. 다 두루두루. 네. 저도 부동산 투자하면서 네. 이제 부동산 투자책은 기본이고 이제 자기 개발서는 또 마인드를 또 장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당연히 읽어야 돼요. 그 두 개는 꼭 읽는다. 네. 어. 저도. 일부러 되게 부자신데 여기 나와서 인터뷰하시는 분들 중에서 차 안 타고 다니시고 지하철로 항상 다니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지하철로 갔어요. 아 진짜요? 왜 이유를 물어보니까 우리 책을 봐야 돼요, 자기는. 그래서 지하철 타고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비슷한 이유인데 가끔 급할 때 이제 차를 쓰고 뭐 아이랑 어딜 태워줘야 된다, 장을 봐야 된다 이럴 때만 차를 쓰고 업무를 봐야죠 지하철에서. 어디 연락할 사람도 연락하고 그 시간을 이제 절약하는 거죠. 내가 운전하면 운전만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지하철 타면서 업무 보고 뭐 이제 정보도 보고 책도 보고 이제 누구랑 통화할 사람 통화하고 이제 그 시간을 이제 절약할 수 있으니까 저도 이제 지하철 타고 다녀요. 지금 말씀을 들으면 생각이 나는 게 사실 평범했던 그런 일반 사람들이랑 그런 모습은 비슷한데 사실상 뭐 지하철을 타고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밥도 뭐 그냥 일반적인 거 사 먹는다든지 그런 건 비슷하지만 뭔가 지하철에서 시간을 보낼 때 그 채워넣는 콘텐츠가 확실히 다르네요, 부자들은.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그러니까 막상 제가 가난했을 때는 부자가 되면 내가 뭐 하고 싶은 것도 막 하면서 막 시간 놀고 먹고 맨날 자고 뭐 낮잠 자고 싶을 때 낮잠 자고 그렇죠. 뭐 그냥 놀고 먹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시간이 좀 아깝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부자들은 자기를 개발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놓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쉽게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또 쉽게 이제 이룰 수 없는 건데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이제 벼락부자 되신 분들 있잖아요. 이제 뭐 투자 좀 운이 좋아서 네네. 갑자기 막 로또 당첨되시거나 맞아요. 갑자기 부동산 투자에서 확 오르시거나 뭐 코인으로 갑자기 막 이렇게 보신 분들은 이제 좀 또 쉽게 이제 써질 수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좀 어렵게 이렇게 노력해서 왔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또 그만큼의 또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아는 부자들도 거의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저도 이제 더 많이 배우고 그분들한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주변에 좀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분들이 사실상 또 부자인 경우도 많겠네요. 맞아요. 진짜 더 평범하게 다니세요. 네. 제가 아시는 300억 자산가시거든요. 저는 뭐 제가 배우를 이제 다니는데 6년 경차 타셨어요. 아 진짜요? 네. 이렇게 이번에 겨우 외제차 이제 6년 거의 10년 만에 바꿀 때가 됐으니까 그래서 바꾸신 거고. 바꾸신 거고 그것도 이제 외제차 바꿀 때도 이제 뭐 연비 따지시고 활용도 이제 따지시고 이제 그나마 고민해서 하셔서 사신 거더라고요. 그리고 명품 가방 가지고 다니시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아 진짜요? 네, 그리고 제가 막 이렇게 좀 작아서 안 입는 옷이나 좀 안 맞는 신발 같은 거 서로 교환해가지고 막 신발 뭐 작고 옷 아니면 막 부자들은 막 이렇게 버릴 것 같잖아요. 뭐 맞아요. 그냥 옷수 가면 또 사면 되지. 아니요, 서로 교환하고 또 이렇게 해요. 근데 서로 고맙다고 막 입어요. 네. 확실히 약간 자수성가한 또 그런. 네, 힘들게 이제 또 부자가 되신 분들은 그거를 이제 잘 유지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는 거죠. 겸손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은 모르는 제가 아는 부자들 겸손하다. 네. 진짜 겸손하세요. 아직도 부족하고 제가 오히려 배워야 되는 그런 대표님들이나 정말 저보다 훨씬 이렇게 높으신 대표님들이나 부자들 보면 항상 그래도 저한테 90도 인사해요. 아니 그게 이제 뭐 잘 보이기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존중과 서로에 대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겸손하세요. 아직 나는 부족하고 내가 더 배워야 되고 이 사람이 어떨지언정 이 사람에게도 배울 게 있기 때문에 뭐 그런 항상 태도와 마음가짐이
저도 이제 계속 그거를 이제 보고 배워지는 것 같아요. 진짜 부자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겸손함도 있고 네. 예전에 그 힘들었던 그거를 네. 항상 기억을 하고 네. 또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네. 그러한 습관들이 내 몸에 또 배어 있는 네. 그런 것 같긴 하는데 근데 이게 열심히 산다고 다 부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쵸. 열심히 일해도 계속 힘들다면은 방향을 네. 바꿔야 된다. 그렇게 이제 책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그 인생을 바꾸고 싶은 사람이 그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부자는 안 돼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서 그게 안 되는데 옛날에는 됐어요. 아, 개천에서 저축만 일하는, 해서 이제 뭐 집 한 채 사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집 한 채 사셔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집에 이제 사시면 집 하나 사면 이제 막 성공. 맞아요. 네, 화장실 2개 따는 집 저축해가지고 살면 막 성공했다고 그러고. 이자만 따박따박 받아도 저 어릴 때 또 제 꿈이 뭐 그때 당시 제 어릴 때 2억만 있으면 좋겠다. 통장에 넣어놓고 매달 이자로 먹고 살게. 제가 어릴 때 그 생각을 했거든요. 네. 지금은 안 되잖아요. 절대 안 되죠. 네, 2억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데 네. 그 2억으로 뭐 나중에 어디 살지 모르는 요즘에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뭔가 누군가의 월급을 받아서 아니면 이제 열심히 일해도 누군가 밑에서 일한다면 부자 절대 될 수 없어요. 네, 그냥 그거를 인정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고 내가 부자가 되려면 나만의 컨텐츠를 가지고 네, 나만의 그런 투자법으로 고수를 해서 이렇게 가든지 주식도 남들이 하라고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마지막까지 이거를 지키기가 힘들잖아요. 우연히 이제 운이 좋아서 오르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면 나만의 이렇게 막 자신들의 방법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누구 얘기도 안 듣고 끝까지 가시잖아요. 뭐 이렇게 왔다 갔다는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자신만의 투자법이나 아니면 자신만의 뭔가 특별한 컨텐츠를 가지고 창업을 한다. 아니면 사업을 한다. 뭔가 이거가 아니면 월급 받아서 열심히 일해서는 사실 부자 되기는 힘든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그냥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냥 언젠간 열심히 일하면 되겠지라는 게 이제 옛날부터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이제 깨야 돼요. 사실 그거부터 해야 돼요. 일단 그거 깨는 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걸 먼저 빨리 깨달은 사람들이 빨리 부자가 되더라고요. 내가 누군가 밑에서 그냥 월급 받아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그걸 깨달아야 된다. 네. 그렇다면 뭐 여러 가지 뭐 창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기가 뭐 부동산 쪽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의 투자를 뭐 이렇게 고려를 한다든지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남들보다 다른 사업을 준비해서 사업가로 나간다거나. 네. 그렇다면 약간 부자가 되기 위해서 무조건 꼭 해야 되는 행동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이제 그 이어지는 내용인데 열심히 일해도 어차피 안 되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저 슬픈 얘기네요. 네. 안 돼요, 어차피. 그래서 안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실을 파악해야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근데 보통 회피하려고 해요. 현실 도피. 네. 그 옆에 사람이 이렇게 그냥,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나도 괜찮겠지. 현실을 부정하고 약간 좀, 어떻게. 네. 그냥 인정하기 싫은 거죠. 한 번도 내 현실을 되돌아보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그냥 월급 받아서 꽂히면 뭔가 그 카드 값으로 뭐가 이게 나가잖아요. 그게 좀 당연하다. 그러면 이제 난 언제 뭐 돈 모이냐 똑같은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내일 왜 이러나 뭔가 다음 달은 다르게 해볼까? 근데 똑같잖아요. 예. 근데 계속 똑같이 살면 똑같죠. 그거를 이제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를 빨리 현실을 파악하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부자가 되려고 하니까 너무 부자들은 멀어 보이는 거죠. 그렇죠. 네. 저 멀리 이제 저만 해도 뭐 사람들이 되게 멀어져 보이는 근데 안 멀어요. 사실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냥 그거를 인정하고 그냥 작은 거부터 하나씩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갑자기 나도 막 100억이 되고 싶다, 200억이 되고 싶다.
생각하지 말고 뭐 1억부터 시작한다거나 목표를. 그러니까 1억을 이제 투자로 하든 뭐 모두 뭐 자신의 방법으로 다른 거를 하든 이제 그거를 내가 그럼 나한테 맞는 게 뭘까? 어떻게 하면 방법일까? 솔직히 방법이 없진 않아요. 요즘 유튜브나 책에 수많은 방법들이 네. 엄청 나와 있어요. 진짜 정보 완전 과부하 시대잖아요. 어. 그거 못 찾아서 뭐 1억 못 모으고 그런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것조차도 1억은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일반인들에 비해서. 요즘 뭐 100억, 200억, 나는 아니, 1억도 싫고 100억. 근데 그거는 사실 안 돼요. 네. 근데 작은 거부터 하다 보면 그 다음 게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가 할 수 있는 그 위치에서 작은 행동부터 찾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또 지극히 개인적인 거니까. 제가 뭐 이래라.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제 본인은 근데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인정하기 싫은 거지. 내가 하기 싫은 거예요. 예를 들면 나한테 너무 과분한 집이거나 뭐 차를 가지고 있다. 내가 이거 유지할 게 아닌데 지금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답은 하나잖아요. 자동차를 팔면 되잖아요. 그리고 작은 차로 옮기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싫은 거야, 그냥. 싫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지. 할 수 있는데 그게 회피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제3자가 보면 보이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보이잖아요. 저럴 때가 아닌데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저 집 저럴 때가 아닌데라고 본인만 그냥 막 하고 다녀. 네. 조금 답답하죠. 왜냐하면 할 수 있는데 충분히 그냥 현실 도피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저것만 아닌 조금만 더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다 반대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네. 방금 말씀하신 그 현실 도피 그런 거와 관련이 있나요? 그죠. 이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돈 쓰는 거. 과시욕 같은 거.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특히나 이제 SNS 뭐 인스타 봤다 하면서 막 어디 갔다, 난 뭐 샀다 이런 거 맨날 올리고 좋겠다 자랑하고 나도 사야지 그렇게 되잖아요. 사실. 남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이 잘 벌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이제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맞아요. 네. 막 댓글과 좋아요를 위해서. 근데 그 좀 슬프지 않아요? 저는 SNS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안 하거든요. 그래 보여줄 게 없어요. 좀 숨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뭐 이렇게 자랑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걸로. 그러니까 사실 부자들은 이미 부자기 때문에 그런 걸로 자랑하지 않죠. 왜냐면 내가 왜 남한테 보여줘야 될 게 있나요? 뭐 남한테 인정받아서 뭐 하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냥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싶은 건데 이제 뭐 연예인분들이나 이제 뭐 영업하시는 분들은 그게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죠. 좋은 차를 가져가서 영업하시면 또 네. 효과가 좋으니까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일 때문에 내가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하지만 뭐 SNS에 올리기 위해서 막 안 먹는 걸 막 뭐 카페 가서 막 사진 올리고 근데 그게 이제 정말 즐겁거나 일을 하시는 분 그게 일이신 분들은 괜찮은데 그게 아닌 이제 자랑을 위해서 하면 그 찍고 올리면 되게 허무해요. 그게 이제 진짜 허무해요. 처음에는 요만큼을 자랑하기 위해서 올렸다라고 한다면은 네. 이게 사람이 점점 그 강한 자극을 좀 더 원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 맞지 않은 네. 더 큰 걸 네. 계속해서 추구를 하게 네.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상 또 현실을 부정하게 되고 네. 결국에는 나한테 남겨진 건 좀 가는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허무함, 우울함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찾아야 돼요.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현실 도피에서 연결되는 얘기인데 사람들이 내 자신을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하면 잘하는지를 잘 몰라요. 사실 우리는 좀 저희 나라 교육이 이제 좀 이렇게 스파르타식 해서 이렇게 그런 그 아이의 특성보다는 주입식으로 주입식으로 이렇게 똑같은 거 와서 네. 이제 성적으로 이제 대학을 또 이제 막 원서를 넣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마지막까지도 이제 제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를 계속 모르는 거예요. 한 평생을 사춘기를 하는 것 같아.
저도 똑같아요. 그거는. 예, 저도 이제 뭐 다음엔 뭐 할까? 다음엔 어떤 책을 쓸까? 계속 고민하듯이 사람은 이제 어차피 계속 고민하는 건데 그거를 빨리 찾아야지 자기가 잘하고 좋아하는 걸 빨리 찾아야지 그 길로 부자가 되는 그 길이 제일 좋고 빨라요. 사실은. 예. 정리하면은 일단 자기 자신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네. 뭔가 남들한테 보여지는 이런 거에 네. 너무 또 이렇게 빠지면 안 되고 네. 그런 자기 자신이 뭘 잘하는지 그런 부분부터 발견하는 그게 이제 부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신을 찾는 거.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좀 자신을 잘 찾아가지고 부자가 되셨는지 하나하나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년 만에 1억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00억의 자산을 만드셨다고 들었어요.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남들은 진짜 뭐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시작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제 그래도 운이 좋아서 뭐 1억이 있었으니까 이제 원래 전세 살다가 이제 월세로 옮기면서 그 전세 남은 돈으로 이제 투자를 시작하면서 그 일부 투자하고 일부는 이제 이사를 계속 다니면서 계속 산 거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에서 2번 이사 다니. 그 월세로 이사 갔다는 것 자체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네. 거예요? 과감한 거죠. 왜냐면 그러면 그 1억도 그때는 큰 돈이었는데. 네. 지금도 큰 돈이긴 그죠. 하죠. 예. 그거는 없으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젊으니까 해보자 그냥 생각했어요. 제가 만약에 80대였으면 네. 갑자기 월세 가면서 뭐 이사를 다니면서 뭐 해보자 이게 안 됐을 텐데. 그때 거의 30대 초반이었으니까. 안 되면 다시 시작하면 되지. 망하면. 그냥 그런 생각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니면 또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는 사실 그렇게 이제 전세를 투자함에 있어서 대출도 좀 잘 나왔었죠. 그죠. 대출 잘 나왔었죠. 그래서 약간 소액으로 또 큰 그죠.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했던 그런 시기였고. 제가 시작했을 때는 서울에서도 뭐 갭 투자 3천, 뭐 500도 가능한 아파트들이 있었어요. 서울에. 지금 불가능하지고. 네. 그런 시대였어요. 그 시대를 잘 파악을 해서 또 이렇게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내를 하면서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월세를 또 계속해서 이사를 할 만큼의 또 이런. 이제 월세 이사하면서 이제 대출 받아서 사서 살다가 이제 거기 또 살다 보면 전세가 또 오르잖아요. 맞아요. 오르면 그 전세금을 가지고 또 다른 집을 또 이사 가는 거예요. 그럼 또 거기 이제 살다 보면 이제 또 전세가 오르면 또 그 돈 가지고 또 이사하고 또 그 돈 가지고 이사하고 이렇게. 왜냐면 돈이 많으신 분들은 이사 안 가고 투자만 해도 돼요. 그렇죠. 사실 그냥 여기 사고 뭐 저기 사고 그냥 뭐 전세 받주고 뭐 월세 받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신데 빨리 자산을 키우고 싶으시면 이사밖에 답이 없어요. 몸테크밖에 없어요. 주식은 앉아서 이렇게 되지만 부동산은 조금 몸이 고생하면 빨리 오를 수 있어요. 쉬운 건 아니지만 이게 사실 이사한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렇죠. 쉬운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이사만 하면 돈이 생기는데 저는 왜 안 하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왜 안 하지? 이사만 하면 돈만 생기는데. 근데 그 이사하는 게 일반인들은 쉽지 않더라고. 많이 권해봤는데. 또 그때 당시에는 사실 뭐 부동산 시장이 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한 사람도 별로 없을 수도 있고 그렇죠. 좋았을 때도 숨겨진 이렇게 저평가된 것들이 이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계속 이사를 갔었는데 뭐 사람들은 이제 뭐 얘기하죠. 뭐 아이 때문에 못 간다, 뭐 직장 때문에 못 간다, 뭐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저도 아이 있어도 잘 다녔었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약간 수도권 내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이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약간 돌아다니면서 임장을 하시면서 여기 약간 좀 투자 가치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이제 옮겨가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기가 좀 저렴하다 이러면 이제 전세 주고 그 돈 가지고 또 가서 살고 살다 보면 저평가된 데는 언젠가는 평가를 받는 날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너무 이제 안 오른 지역 막 괜찮은데 제가 보기엔 너무 말도 안 되는 가격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살면서 또 이렇게 인정받으면 또 다시 이렇게 다시 옮기고. 가족분들이 협조를 많이 잘해주셨나 보네요. 그죠. 좋은데
자주 가야겠네요, 진짜. 맛있는 것도 많이 좀 사줘드리고. 1억을 저축해서 못 모아요. 그걸로 이제 좀 빨리 불려서 1억을 만들어야지. 그 모아서는 절대 1억 못 모아요. 제 돈 안 들이고도 산 거잖아요. 내가 영원 투자해서 2천 벌면 그런 투자를 찾아야죠. 뭐 일단은 근데 부동산 투자 자체가 좀 네. 규모가 좀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1억으로 시작을 하셨다라고 했는데 네. 뭐 사실 요즘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아직까지 좀 사회 초년생 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월급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맞아요. 1억 모으는 것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1억 만들기 네. 이런 것들을 좀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1억을 잘 모을 수 있는 조언을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1억을 저축해서 못 모아요. 그냥 못 모은다고 생각해야지. 그거를 이제 막 모으려고 악착같이 안 되는 걸 왜 계속 하려고. 월복 158만 원씩 5년 모으면 그러니까 안 돼요. 근데 1억으로 뭔가 투자하려고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렇죠, 맞아요. 뭐 네. 이제 뭐를 하겠다. 뭐 목표가 있으니까 1억을 정했다면 그게 뭐 예를 들면 2년 만에 모았다. 2년도 못 모으지만 못 모으죠, 3년, 5년 뒤면 1억으로 안 돼요. 그 1억으로 가치가 아, 그러네. 네. 그 1억 모으기 자체를 안 돼요.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저축으로는. 대안? 그러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종잣돈이 모이면 투자해야죠. 그러면은 사실 그 정도 규모로 투자할 수 있는 건 투자 대상이 좀 제한되긴 하잖아요. 근데 수도권도 찾으면 있어요. 아, 진짜요? 충분히 있어요. 그 소액으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 물건들을 찾는 게 이제 쉽지 않은 거죠. 네. 찾으면 있고 이제 그걸로 이제 좀 빨리 불려서 1억을 만들어야지. 그 모아서는 절대 1억 못 모아요. 그냥 못 모은다고 생각하고 시작해야지. 근데 조금 줄이세요. 2천이나 뭐 3천 이렇게. 그럼 많이 줄였는데요. 1억. 예, 1억 못 모아요. 1억 못 모아요. 아니, 그러면은 네. 사실 수도권에 빌라가 아니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걸로 투자할 수는 없지 않아요? 아파트는 힘들죠. 그런 자금 조달이 있어도 써야 되고 막 여러 가지로. 어... 가끔 아파트도 있다. 생각해보니. 아, 진짜요? 예, 수도권에 있고. 그런 게 가끔 있어요. 아, 잘 찾아보면. 예, 있어요. 뭐 어떻게 저는 다 소액으로 했어요. 최근에도 소액으로 했어요. 그럼 최근에 예를 대출도 들면 아직 잘 뭐- 안 나오지 않나요? 네. 대출 안 나오죠. 전 다 전세. 어차피 전 다주택자라서 대출 안 나오고. 그러니까 대출이 안 나온 지 이미 오래됐고.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은 그 생각보다 대출 많이 없어요. 다 전세 주고. 어차피 대출 안 나오기 때문에. 전세로 주기 때문에. 아, 전세. 뭐 2억, 예를 들면 2억 8천 준 거 2억 7,500에 전세 주고. 2억 9천 산 거 2억 9천에 전세 주고. 저 뭐 그렇게 해서 시장 좋을 때도 다 그런 물건 찾아서 했어요. 근데 그게 멀지 않아요. 수도권이에요. 다 뭐. 근데 그 제 돈 안 들이고도 산 거잖아요. 그렇죠. 전세 끼고 그래도 샀어요. 뭐 다 1억씩은 올랐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 네. 그렇게 수익을 내야지. 뭐 물론 뭐 세금 남으면 아니 그래도 내 돈 안 들이고 사가지고 뭐 세금 다 떼고 2천만 벌어도 그게 어디예요? 그렇긴 하죠, 사실. 네. 2천보다 더 벌지만 막 마지막까지 마지노선 했을 때 내가 영원 투자해서 2천 벌면 그런 투자를 찾아야죠. 이제 근데 이제 있는데 옛날처럼 이제 그런 기회가 좀 주는 거죠. 그렇죠. 네. 많이 오르고 전세는 또 이제 뭐 좀 갑자기 확 오르진 않으니까 지금 같은 곳 시장에는 또 매매는 좀 많이 또 내려갔지만 전세도 같이 내려갔으니까 결국 갭이 이제 똑같고 이제 전세도 잘 안 맞춰지는 시기니까 이제 또 그런 시기는 또 좀 기다려야 되거나 아니면 또 그런 어찌됐든 숨은 곳에 또 찾긴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하여튼 그 1억은 적으면서는 안 돼요. 뭐 목표를 10년, 20년 가지고 그 10년, 20년 뒤에 그 1억 가지고 뭐 그래도 할 수 있는 건 있을 것 같은데 너무 10년, 20년 길지 않아요? 약간 좀 1억을 진짜 고생해서 6년, 7년 만에 모았는데 네. 그 기간 안에 오른 자산 가격을 보고 되게 허무할 것 같아요. 그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1억으로 저축은 절대 안 돼요.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해야 되지. 막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 하면 애만 쓰고 그냥 쉽게 가면 돼요. 쉽게. 쉽게. 또 그리고 네. 돈을 움켜만 쥐고 있으면 사기당한다. 네. 돈은 쓸 때는 즐겁게 써야지 그죠. 뭐 다시 들어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약간 되게 솔깃한데. 돈이라는 게
돌고 도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통장에 있으니까 내 돈이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그 돈은 또 누군가에게서 왔어. 그렇죠, 맞아요. 예를 들면 뭐 사업을 하시는,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내 통장에 들어왔지만 그 손님한테 온 거잖아요. 뭐 누가 사 먹어서 내가 매출을 일으켜서 내한테 통장에 이제 돈이 나왔지만 결국 그 돈은 또 월세도 내야 되고 이제 뭐 세금으로도 내야 되고 뭐 이제 종업원들 이제 인건비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쓰여진단 말이야. 그럼 그 돈이 들어온 거는 그 돈이 들어온 목적이 있단 말이야. 그 돈에도 자기가 목적을 찾아간다. 우리도 이제 길 찾기 해서 딱 정확한 목적을 찾아서 가듯이. 네. 그 돈도 그런 성격이 있는데 만약에 그 돈이 이제 뭐 이제 뭔가 에너지나 이렇게 뭔가 물체로 봤을 때 얘는 볼펜으로 쓰여지기 위해서 왔는데 그렇죠. 이 사람이 이게 아닌 뭔가 이제 먹는 걸로 썼다. 이러면 이제 얘는 먹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죠. 아. 그러니까 돈은 예를 들면 내가 가방을 정말 갖고 싶어. 사고 싶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또 희망하고 소망하면 가방이 누군가 딱 선물을 줄 수도 있고 그거를 사기 위해서 뭔가 되게 생각지 못한 돈이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럼 그걸로 가방을 사야 되는데 이제 움켜쥐고 있다 보면 네. 이제 돈은 빨리 여기에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이상한 데 쓰여지는 거죠.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뭐 사기를 당한다거나 예. 엉뚱한 데 써지면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지 맨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돈이라는 성질이 계속 돌고 도는 거고 어차피 내 거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되게 마음 편해요. 이거는 거의 뭐 그냥 그거네요. 약간 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 무소유 약간 좀 그런 컨셉인데 제가 듣기에는. 그래서 제 주위에도 뭐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계속 돈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돈 들어오면 쓰고 돈 들어오면 쓰고 돈 들어오면 쓰고 일반인들은 뭐 현금 얼마 가지고 있어 이런 거에 되게 중심을 두는데 그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현금은 또 쑥 나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어느 그렇죠. 순간. 네. 누가 빌려줘 이러고 돈 주면 그냥 내 돈 아닌 거잖아요. 그걸 뭐 언제 돌려받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집착을 놓으면 그냥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돈은 목적이 있어서 왔기 때문에 그 목적을 정확하게 내가 파악하고 돈을 써야 되는데 그게 이제 내가 정말 원했던 거나 뭐 상상해서 바랬던 거, 소망했던 것들을 위해서 쓰면 되는데 일반인들은 이 돈을 이제 뭔가 남에게 아까처럼 말씀드렸다시피 남한테 보여주거나 뭐 이런 걸로 쓰니까 허무하고 나한테 왜 이렇게 돈이 없고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네. 왜냐면 뭐 차를 타고 싶었으면 그 차를 타면서 막 행복하면 그 보람이 있잖아요. 내가 이 돈을 막 이렇게 해서 막 보는데 근데 이 차는 별로지만 막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 샀다 이러면 그 맨날 할부 나가는 게 짜증날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좋아하는 것에 이제 써야 된다. 네. 그 목적을 위해서 돈은 왔다. 근데 이제 돈을 쓰면서 막 난 왜 이렇게 돈이 없지? 막 이렇게 짜증내시는 분들 있잖아요. 돈 왜 이렇게 세금이 많이 나가는 거야? 왜 이렇게 뭐 나라에서 많이 가져가는 거야? 얘는 왜 이렇게 나한테 돈을 뭐 맨날 사달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돈을 쓸 때 막 짜증내고 이제 막 왜 이렇게 나갈 돈이 많은 거야? 이러신 분들은 돈 잘 안 들어와요. 돈이 가기 싫어요. 그 이렇게 성질 에너지라고 했잖아요. 돈이 가기 싫어요. 가기 싫어하고 계속 그렇게 돈이 쓰여지는 돈만 들어와. 네. 그래서 항상 뭐 쓸 때마다 감사의 의미로 되게 행복해하면서 써야 된다. 네. 그런 의미로 움켜쥐고 있으면 사기당한다. 좋은 데만 써야 된다. 이제 그런. 돈의 속성을 약간 좀 잘 이해를 하고 정말 좀 적시적소에 사용하는 그런 또 상황이 필요한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게 뭔가 돈 자체가 맹목적인 목적이라면 이걸 움켜쥐려고 안 쓰고 모으고 그러는데 아끼면 똥 된다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맞아. 사실 딱 그 말이야. 무조건 뭐 무슨 지출을 해라 소비를 해라 그런 것보다도 또 좋은 투자 기회가 있으면 거기에 묻어두면 나중에 또 불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좀 이해가 되네요. 근데 이제 또 잘못될까봐 또 투자를 못해요. 그렇죠. 근데 어차피 그 돈은 내가 투자할 돈이었어. 잘 되든 안 되든. 근데 그거 움켜쥐면 이제 또 이상한 대로 결국 쓰여진다는 거죠. 그냥 어차피
어차피 나한테 돈은 없어.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어차피 그래 내 경험에 돈을 산다. 그래서 내가 이 투자 이 정도는 내가 좀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라는 정도는 그냥 해도 된다. 예. 물론 뭐 기획부동산이나 진짜 뭐 그게 아닌지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알아봐야겠지만 네네. 그게 아니면 막 그렇게 겁먹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걸로 뭐, 죽지 않으니까 이 정도면 죽지 않겠다 싶을 정도면 그 지역 시세를 무조건 보죠. 한 지역에 막 여러 개씩 안 사요. 많이 사도 2개고 거의 다 분산돼 있어요. 하락장 상승자 이렇게 크게 신경 안 쓰는. 그래서 아무리 누가 좋다 막 싸다 막 이렇게 해도 저의 조건에 조금 안 맞으면 보수적으로 하는 편. 지금은 이제 1억 가지고 한다면 본격적으로 이제 부동산 그 약간 물건 고르는 방법, 네. 투자 관련해서 또 여쭤볼 텐데 네. 앞서도 이러한 사실 좀 안 좋은 그런 시장에서도 잘 찾아보면 이제 매물이 준 거지, 물건이 준 거지 또 이렇게 소액으로 투자할 만한 그런 부동산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제 그런 것들을 발굴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 지역 시세를 무조건 보죠. 근데 그 이렇게 저도 이사 많이 다니다 보니까 네. 그 지역에 이제 말도 안 되는 조금 가격이 있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이게. 가다 보면. 저기는 왜 쌀까? 이게 이유를 분석해요. 그럼 왜 쌀까? 근데 아무리 이유가 없어. 근데 저것만 싸. 네, 이상해. 이러면 이제 그냥 그렇게 투자를 하기도 했었고, 놀아도 부동산 가서 놀아라. 저는. 동네 부동산 가서. 그러니까 뭐, 쓸데없는 건 아니지만, 뭐 그냥 이제 별 만나서 효과 없는 뭐 친구들이나 지인들은 뭐 그냥 가끔 잘 있지 이러고 그냥 통화만 하고 굳이 만나서 시간을 쓰지 않아요. 그냥 놀아도 부동산 가서 놀다 보면 정보가 들어오고 뭐 금매도 이제 사장님이 잘 챙겨주시고 해주시고 뭐 이제 뭐 일도 배워요. 우리 있다 보면 이제 일도 저렇게 일하는구나 뭐 이런 정보가 있구나 하고 이제 많이 들어오죠. 그럼 약간 어떻게 보면 동네 그 주요 부동산에 가가지고 이제 뭐 커피를 한 잔 사들고 간다든지. 네, 뭐 저는 자주 했었어요. 거기서 밥도 먹고 그냥 놀아도 부동산 가서 놀아. 그게 사실 뭐 인터넷에 시세가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100% 맞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진짜 빠른 정보는 올리기 전에 나오죠. 그러니까 딱 해서 네이버 이제 안면 트고 뭐 서로 챙겨주고 바로 전화해서 나왔는데. 요즘은 지역 부동산 사장님들이 그 지역만 잘 안 해요. 왜냐면 그 지역만 하기에는 조금 먹고 살기 힘들어요. 왜냐면 그 지역에도 부동산 너무 많잖아요. 신도시 맞아요. 가보면 네. 그 아파트 상가에 다 부동산이에요. 편의점 하나에 다 부동산. 세탁소랑 빼고. 그럼 거기서 경쟁하려면 거기에 전월세만 해서는 먹고 살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사방팔방 부동산 사장님들이 다 똑같은 정보가 들어오진 않으니까.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 여기서 저기서 정보가 다 들어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랬는데 이제 내가 분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죠. 분석할 수 있는 힘이라면은 뭐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뭐 그 근처에 이제 내가 전세 맞출 때 뭐 공급이 얼마나 되는지 예를 들면 뭐 그제 입주할 때 물량이 많은데 뭐 이거 싸다고 무조건 사면 현금이 많으면 그냥 잔금 치르면 되지만 전세가 안 빠지는데 뭐 싸면 뭐 할 거야. 그렇죠. 나 혼자 막 전전긍긍해서 이렇게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저는 정 안 되면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기에 전세가 잘 안 나가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전세도 좀 2년 전이랑 비슷하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안 나갔을 때는 내가 들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서 그래도 살 수 있는 곳만 해요, 저는. 네. 그러니까 마지막 리스크를 정 안 되면 내가 여기서 들어가 살아야지. 그래서 아무리 좋은 물건도 내가 여기 살기는 힘들 것 같아라고 하는 건 안 해요. 제가 갑자기 뭐 제주도 가서 살 수는 없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그렇죠. 네. 네, 제주도에 아무리 제주도 투자 많이 하셨잖아요, 투자자분들이. 네. 저는 수도권 아니면 절대 안 했어요. 저도 뭐 부산에서 태어나서 친정 부모님들이 김해에 사시거든요. 그 친정 부모님들이 김해 사셔도 김해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김해가 안 오르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 살 수 없어. 내가 아무리 그러니까 저는 리스크를 그렇게 보고 그래도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살 수 있는 거.
그래서 사기 전에 뭐 이렇게 초등학교도 보고 내가 진짜 산다고 생각하는 그 이제 확 들어가가지고 내가 여기서 살면 이러이러한 거가 있고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고 이런 교통을 이용해야 되고 아이는 이 초등학교를 가야 되고 뭐 내가 뭐 마트를 이용하면 이렇게 가야 되고 뭐 이 정도는 여기에는 뭐 이 정도 일자리가 있으니까 내가 혹시 이사 나왔을 때 전세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채워질 것이고 이 정도는 이제 내가 진짜 딱 산다고 생각하면 막 엄청난 조사가 왜 우리 이사 가기 전에 막 네. 엄청 또 가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것처럼. 아. 네. 그리고 자주 가봐야 돼요. 네. 네. 지금은 사실은 안 가보고 투자하거든요. 아. 그냥 집도 네네. 안 보고 계약금 넣거든요. 네. 그런데 처음에는 엄청 가보죠. 물론 당연히 이렇게 지도 보면서 지금은 내가 여기 산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해야 되고 여기는 부동산을 통해서 여기는 어디 직업의 사람들이 어느 회사가 많이 와. 그러면 이제 부동산 사장님들은 거기 사는 사람들이 대충 그 어디 일하는지 알잖아요. 네. 뭐 얘들은 뭐 수원은 뭐 이제 삼성 사람들이 많이 살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듣고 아 그러면 내가 혹시 전세 나갔을 때 수요가 있구나. 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일자리, 교통, 뭐 학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가는 거죠. 네. 그 자기가 산다라고 생각하고 조사를 네. 하면 확실히 좀 이상한 물건을 고를 가능성은 없겠네요. 그죠. 또 자주 가게 되고. 네. 내가 살 수도 있으니까 진짜. 자주 가서 계속 보고 거기서 버스도 타보고 뭐 지하철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마을버스도 직접 타보고 뭐 교통도 보고 막 며칠을 봐요. 저도 며칠 보고 이제 고민 이제 결정을 하고 뭐 무조건 이제 뭐 싸다고 이렇게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강원도에 뭐 많이 뭐 올랐다고 하지만 제가 강원도 가서 살 수 없어서 그러니까 제 기준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만의 투자법이고 근데 뭐 안 살아도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방에 많으시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투자하는 편이에요. 예. 내가 살 수 있는 마지노선까지만 사는 거고 그래도 내가 아이랑 살았을 때 편할 수 있는 곳만 투자해요. 확실히 자기가 좀 알고 네. 자기가 생활 반경에 있는 그런 쪽에 좀 집중을 해서 투자하는 것도 사실 워낙 또 전국에 부동산 물건이 많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도권만 하게 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하신 강의 영상 중에서 네. 원금을 잃지 않는 부동산 투자법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이건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지역을 조금 분산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전세가 이제 떨어지면 사실 매매는 제가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고 팔고를 잘 안 해요. 아, 네. 네네. 사고 팔고를 안 하면 전세를 올려받아야 아니면 월세를 올려받아야 그렇죠. 꾸준히 받아야 네. 공실이 안 나고 이제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한 곳에 지역을 분산 안 하고 만약에 한 곳에 뭐 갑자기 입주가 확 터져서 전세가 막 다 좀 내려갔어. 그러면 이제 메꾸기가 힘든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한 지역에 막 여러 개씩 안 사요. 많이 사도 2개고 거의 제가 산 것들도 다 분산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같은 지역 겹치지 않아요. 예. 경기도권이라고 해도 무슨 다 나눠져 있어.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일단 첫 번째 지역을 분산한다. 네. 그러니까 저는 지역을 분산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간을 분산하는 편이에요. 시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세가 2년 아니면 이제 4년으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예를 들면 지금 10억 있으니까 뭐 갭이 2억짜리를 5개를 한 번에 확 사지 않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나중에 같이 이렇게 그렇죠. 전세가 확 터지면 네. 좀 부담이 되죠. 그렇죠. 네. 왜냐면 다 전세 맞춰야 되고 막 거기서 스트레스도 받고 여기는 뭐 안 나가고 여기도 안 나갈 수도 있고 뭐 지금 시장에서 뭐 다 안 나갈 수도 있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좀 시간을 분산하는 편이에요. 여기 샀으면 좀 몇 개월 뒤에 뭐 이렇게 또 잔금하고 조금 이렇게 틈을 이제 또 좀 알아보고 또 다른 지역에 좀 그러면 여기에 뭐 전세가 이제 바뀌면 한 몇 개월 뒤에 여기가 이제 좀 시간을 내가 벌 수 있잖아요. 그 준비할 시간을. 근데 갑자기 한 지역까지만 한 곳 딱 이렇게 그 시간을 확 같이 해버리면 나중에 부담돼요. 그러니까 진짜 고수분들도 좀 힘들어하긴 하시더라고요.
시간을 분산하지 않으면 아, 그렇죠. 예, 준비할 시간이 너무 큰 돈이 확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큰 돈이 어디 있어요, 사실. 그렇죠. 예. 팔아야죠, 뭐 사실. 근데 뭐 지금 같은 상황에서 팔리지도 팔리지도 않으면 어. 그런 거죠. 어. 그다음 세 번째는 네. 좀 돈을 분산하는 편이에요. 돈을 분산한다. 예를 들면 1억이 있다. 네. 그럼 이제 선택하는 거죠. 1억으로 하나를 살 것인지, 3천을 투자 비용으로 3개를 살 것인지, 뭐 5천 투자 비용 2개를 살 것인지 이제. 비싼 거를 하나 사냐, 싼 거 여러 개 사냐. 그런 거. 근데 저는 좀 분산하는 편이에요. 예. 이제 그래서 그 금액을 여러 지역에 시간을 두고 투자하는 편. 아, 그러니까 앞에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하네요. 예. 뭐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왜냐면 만약에 그 하나만 했으면 좀 오히려 하나가 리스크가 좀 큰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사실. 그 하나가 이제 잘 안 돼. 하나에 너무 목숨 걸어야 돼, 막. 집착하게 되고, 막 그 하나 시세만 또 계속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 좀 공부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시흥시에 투자를 했는데 저기 양주시에 투자를 했다. 그럼 양주시도 내가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게 되면서 양주시 근처 다른 의정부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뭐 시흥시 하다 보면 뭐 인천도 보게 되고 뭐 수원도 보게 되고 화성도 보게 되고 그러니까 좀 공부를 하기 위해서라도 그 어떤 거는 또 월세도 받아보고 어떤 거는 또 전세도 받아보고 그러니까 공부 삼아 좀 이렇게 투자를 좀 분산하는 편이긴 해요. 그러니까 하나만 하면 그 하나 시세만 막 봐야 되고 그거 하나 이제 잘 안 되면 이제 막 내 인생 끝날 것 같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뭐 양주 조금 내려갔다. 근데 시흥이 좀 올랐다. 이러면 뭐 그냥 조금 이제 할 수 있잖아. 좀 기다릴 수 있고, 뭐 여기 좀 더 기다릴 수 있고, 뭐 이제 내가 좀 시간을 이렇게 여기는 뭐 좀 내려갔지만, 여긴 좀 올랐으니까.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무덤덤한 상태가 될 수 있는데, 하나만 딱 하면,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세 가지를 분산하는 편이에요. 지역, 그 다음에 시간, 그 다음에 돈. 이렇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좀 하락장이라고 다들 보잖아요. 실제로 뭐 이렇게 가격이 좀 떨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본다면은 좀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좀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좀 포트폴리오 조정하는 게 좋을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저는 하락장, 상승장 이렇게 크게 신경 안 쓰는 편이긴 해요. 왜냐면 이제 급하게 진짜 팔아야 되시는 분들은 좀 하락장이 좀 안타깝지 조금만 더 일찍 팔았으면 그런 생각도 있는데 그러니까 매매 가격이 오르고 떨어지고는 내가 팔 때 기준이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내가 지금 안 팔 건데 하락장, 상승장이 무슨 큰 의미가 있나? 그러니까 거기에 동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진짜 급하게 팔아야 되면 싸게 팔아야지 뭐 지금 상황에서. 그냥 그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내 시기가 그런 거를. 그냥 그거는 저는 받아들이는 편이고. 그게 아니면 뭐 저는 올라도 그렇게 안 좋아해요. 아, 왜요? 내가 지금 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져도 그냥 좀 또 기다리면 오르겠지. 시간이 뭐 약이지. 뭐 지금 근데 당장 돈이 필요해가지고 막 안 팔아려가지고 막 전전긍긍해 하면 또 뭐 하락장이 뭐 그냥 뭐 시기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마음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건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건 대외 변수, 거시적인 변수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속상해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뭐 어떤 거는 좀 손해만 안 보면 되잖아요. 근데 조금 이익을 이제 덜 갖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3억에 산 게 4억이 됐다. 예를 들면 그러면 원래 그 뭐 작년까지만 해도 4억으로 팔 수 있었는데 지금 뭐 3억 5천에 팔아야 된다. 이러면 그냥 다른 거 또 수익을 보면 되고 대신 뭐 이걸로 내가 조금 5천을 수익을 덜 받지만 이걸로 다른 투자를 해서 또 벌면 되지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막 거기에 뉴스에 막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아니 나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지금 같이 이제 전세가 잘 안 맞춰지면 이제 애가 타긴 하죠. 그렇죠. 이제 전세가 같이 내려가다 보면 지금 같은 이제 물량이 경기도권에도 많고 인천에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전세 구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고 이제 입주 물량은 좀 있고 하필 또 시기도 이렇고 전세자금 대출도 잘 안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힘드신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마지막까지 안 되면 내가 살 수 있는 거.
살아서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전세를 견디는 거죠. 지금 어차피 전세가 안 나가면 내가 들어가 살아야지 뭐. 예, 거기를 지금 사는 곳을 전세죠.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는 거죠. 예, 안 되면 그냥 2년 좀 버틴다 또 생각하고 좀 싸게 내놓으면 되죠 뭐. 싸면 나가긴 나가요. 안 나가지가 않아요. 그 세입자들도 생각해보면 1,000만 원이라도 이자 덜 내고는데 더 싼데 찾지. 내가 세입자라고 생각하면. 그럼 그냥 마음 편하고 싶으면 그냥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그냥 대신 뭐 2년 뒤에 좀 더, 뭐 4년 뒤에 조금 시간을 번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당장의 돈을 보지 마시고 네네. 조금 미래를 좀 더 멀리 보면 좀 여유가 생겨요. 네. 그러니까 1,000, 2,000으로 이제 막 씨름하니까 이제 그게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는 거 아니면 하락장 상승장 저는 뭐 올랐을 때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냥 뭐 내가 지금 당장 팔았을 때 팔려고 할 때가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가 뭐 내가 얼마를 줄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지. 올라서 뭐 할 거야. 그냥 내 돈 올랐다면 그냥 기분만 좋지 남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거지. 저는 그래서 시세도 잘 안 보거든요. 제가 산 거에 대한 뒤돌아보지 않아요. 그거 뭐 내가 팔 때만 보면 되지. 지금 그거 뭐 얼마 올라서 막 좋아하고 안 그래요. 약간 의연하게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겠네요, 사실. 약간 주식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죠. 이제 막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면 이제 힘들죠. 본인이 힘들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노하우를 키우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멘탈 싸움인 것 같아요. 투자도 영원한 상승도 영원한 하락도 없으니까 이제 기다리는 게 약이고 부동산도 이제 해보니까 버티는 사람이 이기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잘 버티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지역별 분산, 그다음에 시간별 분산 그런 거 포트폴리오를 잘 구축해놔야 돼요. 사실. 처음 살 때부터 갑자기 확 한 번에 뭐 한 지역에 확 돈을 한 번에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런 상황에서 좀 힘들 수 있죠. 네. 시기가 좋을 때는 뭐 그냥 좋죠. 그렇죠. 좋을 때야 뭐 다 좋지. 네. 그렇다면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약간 좀 후회하는 순간 실수 뭐 이런 것도 있으셨나요? 그죠. 이렇게까지 저도 이제 구축하는 데까지 이제 실수가 많았죠. 그때 한 지역에 뭐 많이 사는 거, 돈을 이제 그렇게 했던 거, 이게 제가 다 이제 실수했던 걸로 이제 봤더니 이제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 내가 이거에 좀 약하니까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리고 이제 전세가 막 떨어졌을 때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샀는데 다 오를 줄 알았는데 전세가 떨어졌어. 그러면 이제 지금 같은 제가 투자한 것들은 제가 들어가서 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또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물건이 좀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내가 들어가 살 수 있는 것만 사야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 제 실수와 이제 경험을 통해서 저도 이렇게 저만의 규칙을 정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리 누가 좋다, 막 싸다, 막 이렇게 해도 저의 조건에 조금 안 맞으면 저도 막 그렇게 잘하는 편이에요. 은근히 보수적으로 하는 편. 네. 확실히 고민해. 불려 나가실 때는 확실하게 불려 나가시는데 자기만의 기준을 정확히 세우고 거기에 부합되는 물건만 또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 삼아 해보는 것들도 있어요.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 주거만 좀 하다가 이제는 뭐 오피스도 좀 해보고 뭐 상가도 좀 해보고. 근데 저도 해보는 것만큼 이제 경험이나 공부가 되는 건 없으니까. 그렇죠. 남들이 막 상가가 뭐 좋대, 막 장점 막 얘기해도 내가 그냥 사가지고 투자해보고 월세도 줘보고 해보는 게 제일 빨라요. 그리고 정확하고 그래야 공부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월세를 받아봐야 월세는 이런 장점과 뭐 이런 단점이 있다. 또 전세를 줘봐야 전세는 좀 이런 게 있지만 또 뭐 이런 게 단점이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경험해봐야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보수적이긴 하지만 또 뭐 하나씩 이렇게 도전하는 투자도 이제 좀 해보기도 하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이 같은 시기에 다시 1억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어떻게 또 100억을 불리실 건지? 저는 뭐 다른 투자는 안 하고 부동산만 하는데
계속 부동산으로 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시작했을 때 그 시기는 이제 뭐 서울에도 좀 저렴한 가격으로 막 살 수 있고 취득세도 막 다 1.1%고 막 이랬었을 때니까. 하지만 지금은 이제 1억 가지고 한다면 잘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잘 찾는데 네. 제가 온 시간보다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네. 그쵸. 시장 예, 이제 대출이나 뭐 취득세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1억으로 이제 저는 똑같이 부동산을 해서 지금의 방법으로 부동산에서 100억으로 가겠지만 이제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거. 예. 그거의 차이인 것 같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부동산 할 것 같아요. 1억이 있어도.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 중 기억에 남는 게 자기 자신을 좀 잘 알아야 된다. 네. 남한테 보여주기식 뭐 그런 식으로 네. 하다 보면은 사실 부자가 될 수 없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투자할 땐 또 확실하고 대범하게 하긴 하지만 또 자기만의 명확한 네. 원칙을 세워서 네. 시간별로 이렇게 네. 분산을 하신다든지 지역별로 네. 좀 분산을 하신다. 네. 자, 그렇게 투자를 하신다 보면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저축 절대 하지 마라. 1억 모으려고 절대 하지 말고 네. 차라리 한 현실적인 목표를 세운 다음에 네. 바로바로 이제 투자에 네. 시도를 하면은 네. 분명히 또 좋은 그런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네. 이진아 작가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